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법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수험생도 보고 예비 수험생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이 끝나면 선생님이 문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예비 수험생들이 입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번 문제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의문은 꼭 나오게 돼 있고 주로 출제되면 의문 변동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올해 수능에서는 모음과 관련된 또 의문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제대로 이해만 좀 하면 됩니다. 보기에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 돼서 최소 대립상입니다. 단어의 짝입니다.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죠.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입니다. 의미 구별을 하는 의문입니다. 이처럼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의문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요들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에서 최소 대립상을 찾고 거기에서 의문을 추출하면 됩니다.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하는 의문을 추출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쇠리하고 최소 대립상에 해당하는 건 소리죠. 얘하고 얘가 최소 대립상입니다. 왜? 위 모음과 그 다음에 오 모음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루하고 최소 대립상에 해당하는 건 머루죠. 그래서 이건 아 모음과 어 모음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실과 그 다음에 구슬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음과 의 모음 때문에 이 모음과 의 모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뭘 추출했어요? 이제 의문을 추출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비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에 적용하면 의문에 해당하는 게 아까 뭐였었죠? 위와 그 다음에 오와 아와 어와 이와 의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추출되는 의문들 중에서 기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설 모음이 있네요. 두 개가 전설 모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모음이 있네요. 두 개의 중모음이 두 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개의 평순모음이 있네요. 평순모음의 대표적인 건 이 세 개와 얘도 평순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세 개가 틀렸죠. 네 개라고 해야 되죠. 답이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음이 세 개네요.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음 체계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의문의 개념을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의문이라는 건 여러분 의미 구별의 최소 단위를 뜻하는 거죠. 됐죠? 이해됐을 겁니다. 12번 문제, 13번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아마 13번을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국어사적인 사실이 현대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 리을로 끝나는 명사 발과 솔과 이틀,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리을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옛모습을 알아야지 현대국어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는 발가락에서와 달리 리을이 탈락했어요. 이튿날은 리을이 아닌 디귿이에요. 모두 리을 받침의 명사죠. 다 리을 받침의 명사입니다. 근데 어떤 건 리을, 어떤 건 탈락, 어떤 건 디귿으로 표기합니다. 근데 이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현대국어의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현대국어에는 없어요. 현대국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결국 이제 발과 솔과 이틀은 다 똑같이 리을로 끝나는 명사인데 합성어일 때 하나는 리을이고 하나는 탈락하고 하나는 디귿으로 표기하는 건 현대국어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국어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가락인데, 발가락은 뭐 쉽다? 중세국어에서 대부분 발, 시옷, 가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대요. 발, 시옷, 가락.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됐죠? 중세국어에서 시옷은 관용격 조사래요. 얘는 관용격 조사의 역할을 한대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란 말싸미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시옷이 원래는 현대어 풀이하면 나라의 말이 이렇게 풀이하니까 얘가 관용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옷은 관용격 조사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관용격 조사니까 현대어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의 가라 이렇게 풀이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 시옷,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시옷, 엄지, 가락, 엄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후에 시옷은 점차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합성어 내부에 뭐로만 남는다? 사이 시옷의 흔적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중세국어의 발, 시옷, 가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발, 시옷, 가락은 얘가 관용격 조사의 기능은 잃어버리면서 없어지고요. 사이 시옷의 흔적만 남아서 얘가 뒤에 있는 얘가 리을 뒤에 있는 얘가 된소리로 발음 난 거죠.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되 발음할 때는 발가락이라고 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중세국어의 흔적을 통해서 왜 이게 발가락이 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은 원래 발, 시옷, 가락이었다가 시옷이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이 시옷의 흔적이 남아서 발가락이라고 쓰고 발음할 때는 발가락이라고 발음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밑에 소나무는 중세국어에서 명사 솔에 나무의 옛 모습이 나무가 결합했죠.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솔과 나무가 결합했고 나무가 리을이 탈락한 소나무예요. 알았죠?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규칙이 좀 있었습니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될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명사 아닙니까? 이때는 얘가 떨어지는 규칙이 중세국어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현대국어에 와서 소나무가 된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지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얘입니다. 얘 이튿날. 이튿날은 중세국어에서 자립명사 이틀과 날이 결합해서 관용격 조사 시옷이 결합한 이런 형태가 있었대요. 이틀, 시옷, 날. 됐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단어가 아니고 구였죠? 그래서 이틀의 날.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현대어로 풀이하면? 그래서 나타나는데 시옷이 이틀, 시옷, 밤, 이틀, 시옷, 길에서의 시옷과 같은 것이었죠. 중세국어에서 이틀, 시옷, 날은 이렇게도 또 나타났대요. 이틀, 그 다음에 날. 이렇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중세국어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튿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국어에 와서는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져. 얘가 없어졌어요. 근대국어에 와서는. 됐죠? 이와 함께 시옷이 관용적 조사의 기능을 잃어가고 받침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썼대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면 그냥 우리 디귿으로 표기합시다 라고 이때 정했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튿날로 적은 겁니다. 시옷이 아니고 디귿으로. 됐죠? 그러나 이 디귿은 리을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국어의 물, 시옷, 사람에서 온 무사람처럼 시옷으로 적는 것이 맞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 시옷, 사람 이었다가 얘가 떨어져서 근대국어의 무사람이 됐고 현대국어에도 이렇게 쓴다면 얘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는 국어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쓴 건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야. 이렇게 쓰는 게. 본문에서 설명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2번하고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12번에 밑글을 참고할 때 기역 디귿에서 이러한 차이, 얘를 보기 위해서 각각 찾으랍니다. 그럼 이건 물과 소리 결합해서 리을이 탈락했네요. 됐죠? 이거는 니은의 예죠. 그 다음에 쌀가루는 얘가 된소리로 발음 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쌀과 가루가 결합해서 사이 시옷의 흔적만 남은 기역의 예입니다. 알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일단 답이 아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솔방울도 이 뒤에 있는 게 예로 된소리로 발음 나니까 이것도 기역의 예고요. 섣달은 설과 달이 결합해서 디귿이 됐대요. 이걸 원래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냐. 디귿이 아니고 시옷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얘는 뭐의 예가, 디귿의 예가 되겠네요. 그죠? 풀과 나무는 리을이 탈락했죠. 이건 니은의 예가 되네요. 그럼 결국 디귿의 예에 해당하는 건 얘네 예, 그죠? 근데 일단 1번, 4번은 답이 아니고요. 기역의 예에 해당하는 건 솔방울하고 쌀가루네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 푸나무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었습니다. 13번이 이제 문제인데요. 13번은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걸 잘 설명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숟가락은 분명히 디귿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이냐. 중세국어의 자료를 보면 술저라고 해서 숟가락은 술이라고 하고 젓가락은 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숟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라고 현대어 풀이를 했죠. 그리고 술 시옷 그 다음에 저 시옷 끝 됐죠? 젓 가락 끝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중세국어에. 그럼 얘 시옷하고 얘 시옷은 중세국어에서 무슨 기능을 했겠어요?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어들이 아니고 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의 끝, 젓가락의 끝. 됐죠? 요 시옷이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수저가 결합해서, 이건 리을이 탈락했네요. 그래서 지읒이 붙었고, 지읒 앞에 있는 리을은 탈락했다. 요거는 뭐 중세국어의 규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시옷, 사람은 무사람이 됐어요. 됐죠? 이것도 분명히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요렇게 현대어 풀이를 하죠. 근데 그게 오면 이 시옷이 시옷 그대로 표기하죠. 술 시옷이 없어지고 그냥 숟가락이 됐습니다. 무사람도 무사람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숟가락도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근데 현대국어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디귿으로. 그 다음에 술이라는 단어로 술로 밥을 뜨다. 이건 잘못된, 이건 비문이고요. 그 다음에 밥 한 술 할 때 술은 아직도 현대국어에 술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당위성 의존 명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의존 명사라는 걸 모르면 이제 선택지를 구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택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술과 저는요, 중세국어의 이틀처럼 자립명사이지만 현대국어의 술은 의존명사네요. 그럼 이게 이제 현대국어의 밥 한 술 할 때 술이 의존명사라는 걸 모르면 이 선택지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 구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술과 저는 결합해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 현대국어의 수저가 됐네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국어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술과 저는요, 명사를 수식할 때, 됐죠? 중세국어의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용적 조사, 시옷이 결합할 수 있군요. 됐죠? 그 다음에 근대국어의 숟가락이 현대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힌 것은 현대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선 틀렸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숟가락도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튿날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이게 아니다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됐죠? 근데 5번에 현대국어의 숟가락과 무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결국 국어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세국어의 술 시옷과 물 시옷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리을이 탈락한 것도 같아요. 근데 남은 시옷 발음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고요. 결국 국어사적인 변화 과정을 반영하지 못해서 얘가 디귿이 돼버린 거죠.
이해됐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표기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국어사적 변화를, 국어사적 사실, 즉 국어의 변화 과정을 숟가락이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3번은 오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는 문장입니다. 원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문법이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의문 변동,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 문장은 꼭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건 공부를 하셔야 돼.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에서 그는 주어, 위기를 목적어, 조는 관용어, 요거 부사어, 요거 서술어. 그래서 이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꼭 필요하는 세 자리 서술어죠. 얘는 빼더라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세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에 바다가 파랗다 이렇게 서술어고요. 눈이 부시다 이렇게 서술어죠. 그러니까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주어죠. 그 다음에 시의 별은 안긴 문장에서 목적이고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다라는 건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주는 별을 응시했다 이렇게. 이게 아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별이 반짝이다가 안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됐죠? 근데 얘하고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관형절, 하나의 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 관형절이죠. 그래서 요건 중복이 돼서 얘가 빠졌는데 안긴 문장에서는 별은 목적어가 아니죠. 주어죠. 그럼 이게 틀렸죠. 그죠? 아는 문장에서는 뭐죠? 별은 목적어가 맞죠.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4번이라고 오답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정답은 분명히 3번입니다. 3번. 됐죠? 이 4번의 조은은 여기 조은이 있죠. 이 조은이 있고 밑에 반짝이는 있는데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기회가. 이 반짝이는 별이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하고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빠진 거고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빠진 똑같은 관형절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조은과 반짝이는 안긴 문장에서 서술어죠. 서술어 역할입니다. 별이 반짝이다, 기회가 좋다. 할 때 얘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관형절을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이것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걸 좀 알아야죠. 그 다음에 비에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다 수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이 부시게는 눈이가 주어 부시다가 서술어 이 전체가 요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파랗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반짝이라는 별이 반짝이느니 결국 뒤에 있는 별을 수식하는 관형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고 얘는 관형절이고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을 다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15번 문제는 약속 날짜가 받게 잡았다, 서로 받게 앉았다. 그 다음에 바투라는 이제 사례를 제시한 거고요.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분명히 받다가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받다는 받 뒤에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거고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투가 들어가야 되죠. 됐죠? 그래서 여기 받게는 분명히 이 부사가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 바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투가 들어가야 되고 부사죠. 그 다음에 두 대상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례로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겠냐? 이겁니다. 그럼 밑에 바투 둘 중에서 사이가 가깝다는 얘가 되죠. 그죠? 그럼 당연히 B에는 리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받다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다 붙어 몹시 가깝다라고 돼 있으면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면 분명히 바투 부사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아니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사전 활용하기 문제인데 사례를 다 제시하고 물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를 비교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문법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법의 기본 단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근, 접사, 조사, 어미 같은 용어들이 무슨 의미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를 구별하는 능력,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능력, 문장의 종류를 구별하는 능력은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법적 지식입니다. 이것만 알면 제시된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능국어 문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문법은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도 암기하고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문법을 공부할 때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하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여기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수시를 썼는데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또 자신 있게 논술 전형을 이제 보러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나는 그냥 수시를 쓰지 않고 정시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정시 성적표,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골라서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근데 이제 예비 수험생들은 선생님 부탁인데 원래 입시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내신이 안 좋더라도 반드시 학종이나 또는 교과 전형을 쓰는 건 맞습니다. 왜? 당연히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논술 전형을 같이 쓰되 반드시 최저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나 과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마무리를 잘하게 돼 있고요. 이 수능 마무리를 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개 합 6이다 또는 2개 합 4나 5를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학종의 최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도 상위권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수능이 끝나고 나서 가채점 한 다음에 내가 최저를 맞췄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정시로 내가 만약에 A라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다면 끝나자마자 빨리 논술을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을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대체로 보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수험생들도 경험할 겁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논술 시험 보러 가지 않는 학생들, 면접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은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선생님이 수험생들한테 늘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대학의 합격이란 말을 들을 때까지는 절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고요. 예비 수험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꼭 명심해서 지금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내년 수능 때까지 정말 규칙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지문 설명을 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